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9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뇌과학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과 생각. 자, 뇌과학과 생각. 우리 뇌과학은 보면은 현대에 들어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는 것을 이야기할 때 머리, 바로 뇌에서 일어난다고 현대과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000년경에 이집트 미이라를 살펴보면은 미이라에 머리 안쪽에 있는 두개골을 전부 제거하고 심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처리를 했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한자에 보면은 마음 심자를 쓰죠. 마음 심자. 마음 심자를 쓰는 것은, 심장에 마음 심자를 쓰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심장. 그렇다면은 고대의 우리 인류 조상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심장은 심장인 거고, 생각과 마음은 머리, 뇌신경세포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우리는 과거에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현대에 와서 보니까 옳지 않더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먼 훗날 후손들이 생각했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먼 훗날 후손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뿐이지 옳고 그른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밝혀진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마음과 생각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결국에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조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신체적 건강,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 세 번째 사회적 건강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지만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뇌과학과 생각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뒤에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생각과 말,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말과 행동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생각과 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노래 가사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도 있어요. 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이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생각, 행동, 생각, 말,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뇌과학과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뇌과학과 생각, 현대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뇌과학 분야를 한번 신경 써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이 뇌과학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뇌과학과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뇌과학과 생각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 자, 우리 뇌과학과 생각에서 보면은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의 모양은 바로 이와 같이 신경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축삭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축삭돌기와 수상돌기가 만나서 이와 같이 이 시냅스를 형성해요. 신경세포, 시냅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끝에 뭘 하냐면은 이 시냅스를 형성하게 되죠. 시냅스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수초가 손상이 돼가지고 전기가 누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경세포에 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신경이 전달 안 되면은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자, 신경세포 수를 한번 봅시다. 우리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10,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가재는 10만 개, 그 다음에 바퀴벌레는 100만 개, 개구리는 1000만 개, 쥐는 1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고양이는 10억 개, 그 다음 원숭이는 100억 개, 우리 인간은 1000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배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 신경세포가 많은 겁니다. 뇌에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 파충류를 보면은 뇌 간만 있습니다. 뇌 간만 있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유류에 오면은 이 변연계가 생겨요. 변연계가 생기면서 여기에 해마를 통해서 이 기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편도체를 통해서 감정을 일으켜요.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이 포유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개나 고양이, 사자, 호랑이 모두 다 감정은 있습니다. 감정은 있지만 우리 인간 영장류처럼 이렇게 대뇌에 있는 심피질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심피질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없어요. 기억을 얻기 때문에 우리 영장류, 이 인간의 경우는 특히 이 대뇌피질이 굉장히 심피질이 발전해 가지고 여기에 장기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음으로써 과거도 있을 수 있고 미래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다른 동물하고 차이점을 가져오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대뇌에 심피질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부분은 뇌는 보면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능력은 단세포들은 신경이 필요 없습니다. 이 혈관도 필요 없고. 그렇지만 이제 다세포로 넘어가면은 신경이 필요해요. 해파리 정도는 신경이 약간 필요하고, 그다음 편충은 더 많은 이제 신경이 필요해서 뇌가 생기고, 파충류는 뇌간이 생기고, 그보다 더 발전한 포유류는 변연계까지,
그 다음에 영장류염이 심피질이 형성되고 사람은 이족 보행을 하면서 좀 더 섬세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뇌의 신경세포가 1000여 개까지 늘어나는, 그래서 지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이 뇌의 신경세포를 본떠서 만든 것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에 보면 처음에 출생했을 때는 시냅스의 밀도가 적습니다. 그러면 1개월, 2개월, 2년 정도 되면 시냅스가 최대치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 태어나서부터 2살, 그러니까 만 2살, 우리나라 나이는 만약에 옛날 나이는 3살, 그러니까 3살 플러스 8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3살 때까지 형성된 성격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그래서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3살 때까지는 반드시 친엄마가 아기를 키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때 형성된 이 과정이, 이때까지 형성된 모든 성격이 죽을 때까지 가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소중하다는 이야기.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경세포에 보면은, 신경세포는 아까 봤지만 신경세포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신경세포는 마이너스 70mV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이너스 50mV 정도로 이제 높아지면은 여기서부터 급격히 디지털 신호로 전환되면서 이 신경이 이제 전달되는 과정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각, 기억, 생각 등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50mV에 도달했다가 다시 뭐냐면은 마이너스 70mV로 되돌아갑니다. 좀 신경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의 기능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피아제는 아기들을 잘 관찰해 봤더니 인지 4단계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세, 2세 때까지는 감각 운동기다. 감각 운동기. 감각하고 운동만 있는 마치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세, 6세 때는 전 조작기고, 7세, 11세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12세 이상의 이제 어른이 될 때는 형식적, 추상적 조작기로, 그래서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 피아제가 굉장히 관찰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세에서 2세 때까지는 감각 운동기, 그 다음에 3세, 6세까지는 전 조작기고, 7세, 11세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며, 12세 이상,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되면은 이제는 형식적, 추상적 조작기가 돼서 상당히 발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존중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단계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 신경세포가 발전해 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은, 성숙하면은 어른으로서 대접을 해야지, 마치 어린애처럼 대접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이 4단계를 거치는데,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추상적 조작기를 거치는데, 12세 이상 되면,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되면은 좀 더 대하는 자세를 어린이로부터 어른을 대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충분하게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대접을 해줘야지, 어린이처럼 대접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이 피니어스라는 사람은 철도에서 농사했는데 쇠파이프가 뇌를 뚫고 들어가서 왼쪽 눈을 뚫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전두엽 앞쪽에 있는 손상이 돼가지고 이 사람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개 같은 성질로 완전히 화를 내고 막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전두엽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헨리 할로우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을 보고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은 당신의 뇌를 기증해라. 왜냐하면 당신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자, 신경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봅시다. 신경은 190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라몬 이 카할이라는 사람과 카밀로 골지라는 사람이 공동 수상을 하는데, 라몬 이 카할은 뉴런 신경설을 주장하고 골지는 신경 그물망 구조를 주장합니다. 뇌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 맞았느냐? 이야기할 것 없이 둘 다 맞았어요. 뭐냐면 신경설도 맞고 망상설도 맞습니다. 그래서 망상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뉴런설을 주장하면 국소주의가 맞다고 그러고, 망상설이면 전체가 공동으로 이 전체성을 가진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사실 맞아요. 우리 보면은 뇌가 연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국소적인 그 능력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양자가 다 맞았습니다. 이와 같은 뇌가 있고, 자, 이제 박문호 박사님의 뇌과학을 연구한 걸 보면은 생각이 어디에서 있냐면 우리 뇌의 1000억 개의 신경세포에서 이것들이 시냅스를 만들면서 생각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동물들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오로지 현재만 살고 있습니다. 다람쥐든 호랑이든 사자든 현재만 살고 있지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정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게 된다고 하면, 이 좋은 측면을, 좋은 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머무르고 미래에 가서 존재하는, 과거와 미래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와 미래에 가서 과거에서 후회를 하고 미래에 불안을 하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이런 미래에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생각은 인간 뇌에서 만들어지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극을 주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중간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극이 온다고 해도 생각을 통해서 반응을 내보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동물들은 나쁜 자극을 주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극과 반응이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인간만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우리는 전두엽이 대뇌 심피질에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이 있는데, 전두엽은 생각을 갖고 있고 축두엽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후두엽에서는 신경을, 축두엽에서는 청각을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듯 어쨌든 우리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생각을 출현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어서 뇌가 출현한 게 아니고 이족 보행을 하면서 섬세하게 동작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뇌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까지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운동성의 진화적 내면화가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뇌신경세포가 늘어난 거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늘어난 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질적으로 진화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만약에 양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과학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이 이미 우리 인류에게서 생각이라는 것이 출현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인공지능도 그런 것이 실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식물鏈에서는 엽록체가 있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우리는 이 포도당을 사용해서 다시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놓습니다. 이와 같이 식물과 동물은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식물은 산소를 내놓고 해서 서로 도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뇌가 처리하는 통증과 고통의 원리. 우리가 보통 신체적으로 아픈 것은 통증인데, 뇌에서 따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증과 고통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통증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 아파서 생기는 거고, 고통은 뇌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의 수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양을 통해서 이 고통을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마음의 수양을 거치는 거죠. 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억을 잘해야 되겠죠. 기억을 잘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뇌의 발달 순서는 이렇게, 뇌가 처음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점차 전, 중, 후 이렇게 해서 중간 중뇌가 있고 후뇌가 있는데, 후뇌 쪽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연수와 숨 쉬는 것을 관장하고 그러한 그 기능을 갖는, 중뇌 쪽에는 뭐냐면 소뇌가 등장하게 되고, 전뇌 쪽에서는 이 해마나 심피질이 등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보면은 전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후뇌가 있는데, 후뇌 쪽에서는 뭐냐면은 숨을 관장하는, 중뇌 쪽에서는 이제 시상이 있고, 그래서 전뇌 쪽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전뇌 쪽에서 시상이 있고 이런데, 전뇌 쪽에서 이 일부가 변연계를 만들고 해마도 만들고 그다음에 심피질로 만들어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뇌 쪽에서 발전하는 거죠.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정자를 보면 이런 모양인데 점차 이렇게 변해서 꼬리가 생겨서 움직일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신경세포는 이런 식으로 무수한 돌기들이 있어요. 이 돌기들이 바로 뭐냐면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단백질 돌기가 생기는데, 이것이 수상돌기입니다. 수상돌기고, 여기에 수상돌기와 축삭돌기가 만나서 시냅스를 만들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래서 심피질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해마가 있고, 편두체가 있고, 소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 소뇌는 운동을 관장합니다. 운동을 관장하고, 대뇌에서는 기억을 가지고 장기 기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보면 1000개의 뇌가 있다. 우리 이제 이게 부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건 이제 박문호 박사님이 그린 그림인데, 뇌 구조를 이렇게 뭐 한 50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50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나누면 1000개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억의 형태를 보면은, 지식에서는 해마에서 기억을 만들어내 그 단기 기억이 생기는데, 그 단기 기억이 전두엽 쪽으로 가면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 기저에게 저장이 되는데,
단기 기억은 해마에서 만들고 장기 기억은 전두엽에서 그 다음에 자동 기억은 기저핵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저핵. 기저핵까지 가면은 이제 자동 기억이 돼서 무의식적으로도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달인이라든지 뭐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런 것은 무의식 영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생각하지 안 해도 할 수 있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 기억에는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 서술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 기억도 장기 기억에 있어요. 장기 기억, 절차 기억에서 뭐냐면 그것이 조금 더 심화되면은 자동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은 해마에서 주로 담당해가지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이와 같이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뇌, 공부하는 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보니까 기억하는 뇌는 뭐냐면 결국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감정을 실으면은 이거는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앤드류 후버만이 이야기했지만 앤드류 후버만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4가지 인간의 기억을 잘하려고 하면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강한 감각적 자극을 주어라. 그러면은 기억이 잘 된다. 기억이 잘 되면 학습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반복에 감정을 섞어라. 학습 직후에는 뭐 이런 걸 해라. 신경 가소성 증가하는 그런 걸 해라. 운동을 해라. 그럼 기억과 학습력이 증가된다. 이러한 것을 앤드류 후버만이 4가지 학습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해라. 그리고 감정을 섞어라.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뇌과학으로 배운 학습,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배울 수 있느냐? 그것을 기억력을 하면 뭐냐면 세계 기억력 테스트에서 우승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반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복을 중요한데 반복을 하고 조건과 복습에서 조건과 패턴을 가져야 된다. 기억을 잘 할 수 있게끔. 복습의 시간을 이렇게 몇 초, 30분, 2-3시간, 하루,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반복을 해놓는 거예요. 복습을 하면은 이것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간격을 주어라. 그리고 빨리 배운 것을 빨리 잊는다. 가능하면은 반복을 해라. 반복을 해서 하는 것이 학습법에는 최고의 방법이다. 뇌과학을 1906년에 뇌과학이 이제 탄생했는데 이 뇌과학이 탄생한 이후에 보면은 이제 1900년에서 1950년까지만 해도 이제 1950년 이후에까지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한 방법을 몰랐는데 1950년 이후에는 NMR이 발전하면서 MRI가 발전하면서 펑션 기능 MRI를 통해서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전두엽이라든지 측두엽, 정두엽, 후두엽 어디에서 활성화되는지를 보고서 우리는 이 뇌가 작용하는 부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현대와 지금에 와가지고 인공지능을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용해서 했더니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 챗GPT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Neural Processing Unit, NPU. 그러니까 우리 뇌를 모방한 것을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했는데 GPU 대비 625배. 그러니까 전력을 절감할 수 있고 뭐냐면은 크기를 43배로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삼성에서는 갤럭시 휴대폰에 적용해가지고 NPU를 적용해서 온 디바이스 제품을 내놓았는데 아주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온 디바이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슈퍼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휴대폰에서 이 언어를 통역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제는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번역이, 일본어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Neural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우리 뇌를 모방한 컴퓨터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경이 있는데 신경이 이게 뭐 뇌 안에 있는 신경 세포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감각으로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있는 것은 3차 신경을 통해서 대부분 신경을 모아가는 거죠. 3차 신경. 그리고 이 신경 세포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과 믿음과 철학이 등장했는데,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우리 이제 문명 시대, 글자가 이제 등장하면서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원전 6세기, 5세기, 4세기, 3세기 이때에 활동하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기원전 7세기 조로아스터가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고, 기원전 6세기에는 석가모니, 노자, 공자, 탈레스 이런 분들이 등장해서 뭐냐면은 인류 문명사를 발전시킵니다. 16세기 1596년에서 1650년에 돌아가신 데카르트도 철학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현재 19세기에는 19세기 20세기에 프랑스의 샤르트르는 20세기에 실존주의를 주장합니다. 실존주의. 신은 물론 니케가 뭐냐면 니체가 뭐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실존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과 미국은 신을 믿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성당이나 기독교를 이게 신자들이 줄어가지고 신부들의 월급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당을 팔아가지고 나이트클럽을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늦게 이 기독교나 천주교가 전파되면서 오히려 지금 더 활성화되고 많이 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정광훈 같은 사람도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만희도 등장하고 마치 안상홍도 등장하고 많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문선명도 그렇고.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재림 예수도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광훈도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치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 세습을 하면서도 그걸 세습이라고 했더니 세습이 아니고 이거는 인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계와 세습이 뭐가 다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광훈이는 인계한다고 그래요. 인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광훈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온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평등도 존재하고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지 자유만 외치고 독재를 찬양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독재를 찬양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거짓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세습을 하면서 인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고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죠. 그러한 인간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고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발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을게끔 응징을 해주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인공지능이 뇌를 모방한 이제 그 병렬 회로를 연결해서 챗GPT가 2023년 3월에 등장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공지능이 발전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의 생각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옹고 이지신의 자세로서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계속 발전해 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생각이다. 법상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통증은 신체적인 어느 부분이 아파서 일어나는 거지만 고통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수양을 하지 않고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마음 수양을 통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길을 찾고자 노력한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김진성이 2024년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를 왼쪽 부위를 칼로 찌르는 그러한 것을 봤는데, 정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어른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반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이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모습은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입니다. 반민주적인 행동인데 그거를 모르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가 올바르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노예제도가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면은 비판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생각이 훗날 보면은 비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올바르다고 하는 민주주의도 올바르지 않다고 미래 세상에서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겠죠.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어디까지 가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 세대는 분명히 인간과 인공지능이 더불어서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출현했다는 거, 우리 지구상에 이 인간을 통해서 다른 동물들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1000억 개의 뇌의 신경세포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축복받은 거죠. 저도 그러한 인간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다른 동물들은, 개나 고양이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꼬리만 흔들 뿐이지, 감정은 있어요. 감정은 있지만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박문호 박사님 이야기했죠.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출현하는데,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이 없으면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다는 어른이 더 많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더 어른스러운 것.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많이 기억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종교에서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초월적인 것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쌍둥이를 비교해 봤더니 같은 유전자는 비슷한데 후성 유전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유전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후속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는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 그러한 후속 유전자학이 유전학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건강과 성공을 부르는 혼잣말의 힘.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뇌 속에 자기 자신과 혼잣말로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화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과의 대화인데 이것이 바로 혼잣말의 힘입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혼잣말의 힘. 그래서 세 가지, 뇌 속 대화에 세 가지 힘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3인칭 대화를 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3인칭 대화를 쓴다. 넌 괜찮아. 넌 그래도 잘 살아왔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은 뇌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3인칭 대화를 해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혼잣말을 하더라도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잣말 힘입니다. 자, 종교라는 것은 이 종이라는 것은 마루 종자입니다. 최고의 교육이다.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야기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최고의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교육. 지금은 이제 학교가 생겨가지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을 때는 종교가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생각, 말,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각, 말, 행동.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 이것이 있는데 종교에서는 생각도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생각 수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쉽게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생각 수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법적으로는 생각한 것은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처벌을 하고 행동을 잘못하면 처벌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데 종교에서는 그보다 생각의 수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에서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처님 말씀 자비, 공자님의 인, 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에서는 행동을 선한 방향으로 해야 되라. 그래야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나는 이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무교도 있습니다. 무교. 종교 종류에 무교도 있는 거죠.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 무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 불교, 유교, 도교 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종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 종교들은 무엇을 믿는지를 한번 봅시다. 기독교, 천주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이쪽에서는 신을 믿어요. 신.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죠. 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주교는 예수님 플러스 성모 마리아까지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르죠. 유대교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교에서는 이 선지자를 존경을 하지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게 다른 거죠. 자, 무교도를 우리 이제 한국에는 무교가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무교인데 무교는 뭐를 믿냐면 선을 믿습니다. 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천주 기독교는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신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 신, 산. 우리 조상님께서 만드신 신은 하늘, 천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산은 자연을, 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선은 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천지인.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선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무교도들은 주로 뭐를 믿냐면은 착하게 살자는 것을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굿과 가드가 있는데 굿, god가 있는데 여기서 오자 하나를 빼면 가드가 신이 됩니다. 굿, 선이죠. 이거를 선에서부터 신이 나왔다고 주장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12세기, 13세기에 주장했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선에서 신이 나온 거지 신에서 선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선이 신이 된 거지 신에서 선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양에는 이 천지인이 있기 때문에 자연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자연이 없어요.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자연은 그냥 아주 우스운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선과 신만이 존재하죠. 서양에는.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조상신을 믿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라. 깨달은 자가 되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되라는 것이 불교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도교는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도교는 자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의자연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타 다른 종교들은 또 다른 것을 주장하죠. 이와 같이 종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저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다고. 생각은 의식의 영역이고 감정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했는데 이거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의 영역이죠. 의식의 영역,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 이전에 나오는 1596년에서 1650년까지 살았던 르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각하니까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이 철학은 발전하는데 데카르트는 무슨 주장을 하냐면 사람도 결국에는 기계와 마찬가지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점점 나빠질 뿐이지 좋아질 수는 없는 거다. 자동차는 뭐냐면 한번 망가지면 계속 망가지는 거지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식 기계론을 주장하는 것이 서양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의학도 거기에 출발했기 때문에 서양의 의학, 지금 서양 의학의 의사들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관절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암이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고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줄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기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관절염에 걸렸던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다가 지금은 막 뛰어다니고 그런 자연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건데 그거는 서양의 데카르트 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서양 의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동차는 점점 나빠질 뿐이지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기계론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체는 기계가 아니에요. 생체입니다. 생체. 살아있는 생명체지 죽어있는 기계 자동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죽어있는 자동차와 마치 똑같이 취급하는 서양 의학이 문제가 있는 거죠.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양 철학이 뭔가 잘못되었다. 데카르트가 생각한 것이 데카르트도 생각을 잘못할 수 있죠. 아인슈타인도 생각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데카르트 생각은 올바르다고 따르는 그 모습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가정을 의심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김주환 심리학과 교수님이 뇌의 편도체의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뭐냐면 두려움이나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편도체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지. 그래서 파충류는 뇌간만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와 편도체가 있는 변연계를 가지고 있는 포유류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장류도 이 대뇌폐질이 있겠지만 변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를 가지고 있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감정 상태가 복식 호흡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성적으로 할 수가 있다. 전전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수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복식 호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고혜성 씨가 개그맨인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자퇴를 하고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이미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일찍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UQ가 중요하다. UQ가 뭐냐? 유머의 지수라는 거예요. 유머 지수. 그래서 UQ를 높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겁니다. 고혜성 씨는 깨달은 거예요. 그 보면은. 그래서 남들과 출발선은 다르지만 자기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혜성 씨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깨달았고 발전적으로 살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시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불행한 요소인데,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운 건 불행한 요소인데 이거를 은혜로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일찍이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회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터득했다는 겁니다. 사회를 일찍이 터득한 거죠. 허약해서 어려서부터 허약했기 때문에 운동에 신경을 써서 94세까지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다. 못 배운 것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못 배운 것 때문에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다른 사람을 모두 스스로 배우고 배우려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스러운 거다. 못 배운 것도 은혜다. 어찌 보면 불행한 요소인데 이거를 다 행복한 요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불행한 요소도 행복한 요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억을 잘하는,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의 생각이라는 능력인데, 기억을 잘하는 것은 대칭화, 모듈화, 순서화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대칭화, 모듈화, 순서화. 그래서 박문호 박사는 이거를 대칭화하는 것을 네모로 만들었고, 모듈화를 네모로 만들었고, 대칭화를 하고 모듈화를 만들어서 순서화를 시간에 따라서 연결을 해서 직선과 화살표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했더니 모든 것이 설명이 되더라. 여기서 자동화를 하면 전문가가 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억이라는 것이 기억이 많을수록 창의적이 된다. 박문호 박사 이야기는 그래서 암기식 교육이 나쁜 게 아니다. 기억을 많이 할수록 창의적이 된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문제지 기억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암기식 교육도 좋은 교육이다. 그런데 요즘 교육이 뭐냐면은 암기식 교육은 나쁘다고 그래서 창의적 교육만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창의성이라는 게 뭡니까? 창의라는 것은 실체도 없는데 창의성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창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창의적으로 되는 거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창의적으로 되나요? 그건 잘못된 거죠. 기억이 많을수록 창의적이 되는 겁니다. 책을 많이 보고 많이 배울수록 창의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창의성 교육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의 3대 원칙이 있고 그래서 이 송나라 때 남송 때에 왜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3개가 뭐냐면 4대 발명 중에 3개가 나침판, 금속활자, 화약이 이 송나라 때 발견됐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발견이 없는 거죠. 왜 송나라 때는 이렇게 발견이 됐나? 송나라 때는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에 또 주희가 성리학을 발전시킵니다. 왜 이렇게 송나라 때는 창의적이었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창의적이 되려고 하면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많이 배우고 기억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되는 거, 그 사회가 되는 거지. 뭐냐면은 창의성 교육을 한다고 해서 창의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창의성 교육을 해가지고 창의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국민교육 현장을 통해서 달달 암기를 하고 암기식 교육을 했는데 그 세대들이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창의적으로 제품들을 내놓고 창의적인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대한민국이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모르고 교육을 서양이 창의성 교육을 하니까 따라서 간다고 하지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서양이 지금 유럽이 그래서 창의적으로 됐습니까? 유럽이 몰락하고 있죠. 창의성 교육을 하는데 왜 몰락합니까? 되돌아봐야 된다. 이 체륜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원전 105년에 체륜이 종이를 발견한 것이 이제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자기 혼자서 노력한 거예요. 체륜이.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체륜이 노려서 이게 된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고방식 창의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고 패턴을 보고 미분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지만 미분을 해보면 동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적인 변화, 동적인 움직임도 미분을 해보면은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미래 사회나 자연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것은 이제 특수하지만 모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루다라는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모순이라는 것은 3가지 특징이 있다. 모호한, 명확성. 모호한 거하고 명확성은 다른데 모호한데 명확성이 있다는 거예요. 덧없는 풍성함, 끝없는 무관심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의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참나, 마음을 수련을 해가지고 참나를 찾아가는 힌두교에서는 참나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나, 나 자신, 마음속에 있는 나. 그 참나와 대화를 혼자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을 명상, 뭐냐면 이제 혼잣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대화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나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대화를 하는 것은 나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잣말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명상. 여러분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수양을 하는 방법이죠.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마음이 건강했을 때 신체적인 건강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어느 이 의사분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도리도리가 뇌파 진동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파 진동 명상. 뇌 속에 있는 척수액, 뇌 척수액을 이렇게 흔들어 줌으로써
그것이 뭐냐면 뇌를 자극하고 뇌를 청소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뇌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명상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챗GPT는 엄청난 전력을 사용해서 1년에 1조 이상을 쓴다고 해요. 엄청난 전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NPU를 발견했고 625배의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키고 43배의 면적을 감소시킨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했어요. NPU. 이거를 삼성전자 갤럭시에다가 적용해서 온 디바이스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온 디바이스라는 것은 슈퍼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 자체 내에서 언어를 번역해 주는 거예요.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일본말로, 일본말을 중국어로 이렇게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도리도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리도리라는 것은 뇌파 진동 명상 효과가 있다. 도리도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도리도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도리도리를 운동을 시켜주는데 도리도리라는 도리를 알아야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리를 알아야 된다. 도리도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도리를 알아야 돼요. 도리를 모르면은 파렴치한 인간이 되는 거죠. 혼잣말의 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혼잣말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래에서 말하는 대로 그 노래가 있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말, 행동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뇌과학과 생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뇌과학과 생각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료 잘 보셨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우리 생각이 굉장히 그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우리 이 영재 천재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뇌의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 중에는 이 능력을 부정적인,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기억을 통해서 과거에 머물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과거에 머물러서 존재하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못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 속에서만 있는 건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미래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불안, 공포심에 젖어서 인생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현재만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존재하는 거지 미래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잘못해서 오늘 죽는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인 거죠. 미래는 없는 겁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미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그 속에서 미래에 가서 살고 있음으로써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심에 젖어서 사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래는 생각할 필요가, 물론 가끔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오늘 지금 이 순간순간을 열심히 사는 그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면 그걸로 족한 거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공포심에 젖어서 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모든 동물은 오로지 현재만 존재합니다. 다람쥐나 개나 고양이나 어느 동물이고 관계없이 모두 다 현재만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갈 수도 없고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억 능력이 있는데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미래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탁월한 능력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거를 부정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탁월한 능력을 다른 동물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야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자료를 보고 살펴봤듯이 우리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너무 늦은 나이에 알았어요.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마음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과 다르니까 화를 내고 막 꾸짖고 비난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 인생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를 가지고 살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은 각자 개인이 모두 다 진인사 대천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모두 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인사 대천명을 사니까 내 기준의 진인사 대천명을 다른 사람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화도 나고 비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저는 늦은 나이에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엄격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는 거였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꾸짖고 화를 내고 이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너무 늦은 나이에 알게 돼가지고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안 것은 다행이다. 나이 60이 돼서 알게 된 것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뭐냐면 그보다 더 늦게 알 수 있고 더 빨리 알 수 있고 빨리 알수록 좋은 건데 저는 나이 60이 돼서 알게 됐기 때문에 좀 늦은 나이에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지만은 뭐냐면은 고혜성 씨 같이 고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학교를 그만둔 경우에 사회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빨리 사회를 접하고 그리고 마스시다 고노시케 같은 분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안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사회를 먼저 접하고 거기서 부딪히면서 직접 경험을 통해 부딪혀서 세상을 알아가서 세상을 먼저 알게 됐다는 거죠. 세상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와 같이 어려움을 일찍이 빨리 겪은 사람일수록 그러한 것을 빨리 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일 수 없다. 젊어서는 사서 고생을 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별로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고생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은 나이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이 60에 알게 됐으니 늦은 나이에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60이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생활을 일찍 고생을 많이 할수록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거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쓰시다 고노시케 같은 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사회를 알았다는 그걸 고마움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은 뭐냐면 배우지 못한 것을 세 가지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 세 가지 은혜로 생각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나쁘다고 해도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발전적으로 가져가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거지, 주어진 조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주어진 조건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거에 개의치 말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인생은 얼마든지 영재천재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주어진 조건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배우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진사대천명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인생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알았지만 그래도 저는 늦은 나이에 안 것을 그나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알수록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던 못 배웠건 관계없이 이와 같이 고생을 먼저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 사람 각각 개인이 결정하는 거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도 제 마음을 제가 결정하는 거지 누가 결정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뇌과학과 오늘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뇌과학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두 다 이것을 실천하시고 영재천재가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